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일 저녁에 저자와의 대화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님을 모시고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 사회 각계의 원로들을 인터뷰해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은 것입니다. 제가 이광재 전 지사를 볼 때마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늘 공부하는 자세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국에 가서 오랜 동안 공부를 해서 한 권의 책을 엮더니 이제 이번에는 국가의 원로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해서 책을 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역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또 각계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이제 인생을 한번 정리하는 시점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이 깊이가 상당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광재 전 지사께서 약 4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참여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오붓하게 오셨으니까 모든 분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광재 지사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광재라고 합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이 책은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우리가 물음을 던질 때가 온 것 같아요. 짧게 보면은 지난 연말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국가가 한 개인의 인권을 억압할 때 과연 국가라는 존재는 뭐고 우리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소치올림픽에서 안현수 선수를 보면서 안현수 선수의 꿈을 국가가 키워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니까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 선수가 돼서 나타나서 금메달을 따는 거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편으로 안현수 선수를 비난하기보다는 뭔가 이 대한민국의 안현수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태평양 한 공해상이 아니고 뻔히 보이는 앞에서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산업화 민주화 이런 거대한 금자탑을 이뤄서 자랑을 했는데 2만 불을 잃었다고 경제 11위 국가라고 자랑을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수준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우리가 많은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저는 인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이성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가슴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암만 사랑해도 내가 민중을 사랑한다고 해도 가난한 이를 잘 살게 노력하려고 암만 내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만 올바른 방법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의 가난이 구제되는 것이지 절대 뜨거운 마음 그것만으로는 구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부패의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구조의 문제에서는 이거는 국가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제가 만약 상황실장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축구가 보면은 총감독이 있고 기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를 가장 바다와 배를 아는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선주협회, 배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술위원회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배가 먼저 가라앉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을 가장 먼저 방법을 연구했어야 됐어요. 두 번째로는 점점 더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럼 물이 밑에서 올라오면은 물을 꼭 밑에서 위에서 우리가 펌핑을 해서 뽑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소방 헬기는 공중에 떠만 있으면 그 호수만 내리면 바로 물을 뻗어간단 말이죠. 그럼 물이 들어오는 속도와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으면 부력이 있기 때문에 덜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물이 차가워진다면 우리가 뜨거운 공기를 주입하면은 물이 차가워지는 것을 심장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라는 그 권한과 팀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참패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 월드컵 경기 결과를 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국민이 화를 냅니다. 계란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거 이제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왜 십몇 년 만에 다시 옛날 축구로 되돌아가게 됐는지, 그러면 적어도 한때 계란을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파나 세계적인 축구 연구소에 국가적인 용역을 주어서 그래서 왜 축구가 이 상황에 왔는지의 객관적인 진단을 해야 개혁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봐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진지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요. 저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수십 개 나라를 가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성, 현대가 두 기업이 지탱해 줍니다. 만약 여기서 한 기업만 삐끗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장래를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서민 경제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퍼져 있는 게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갖자. 좋은 마음을 가지자. 마음 먹게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옛 중국 성현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적어도 의식주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이 있어야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지, 내가 당장 애 학비가 없고 내가 갈 병원비가 없고 직장이 없는데 내가 항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힐링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안심을 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프리카 수단에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수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미국 내에서도 메릴랜드주의 부자주에 태어난 거기서 자라는 사람하고 워싱턴주의 흑인이 많이 자라는 사람들의 수명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어느 정도의 좋은 국가이냐 아닌 국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중요하다. 힐링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국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야만 인생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생활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도지사도 해보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건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 5천만이 사는 나라고. 주변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강대국 속에 우리가 틈바구니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책으로 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적어도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와 민주화의 일가를 이루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경험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중국의 등소평 지도자가 뭐라 했냐면 해방사상을 가지자고 그랬어요. 해방사상은 사상에서 해방돼야 중국의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보수라는 것을 떠나가지고 원로들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선정했어요. 박근혜 우리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했던 남도구 총리나 주월 파월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나
우리 조정래 작가나 우리 이화여대 황병기 우리 가야금 하는 교수나 많은 분들을 제가 직접 다 연락하고 그분들의 책을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나름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인생에서 일가를 이룬다는 게 참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는 꿈을 가지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큰 감동을 준 분인 한 분은 조정래 작가인데, 우리 정글말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매일 하루에 30장의 원고지를 직접 외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쓰면은 좋은 글이 나오면 좋은 글은 국민들이 반드시 찾아 읽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 말에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화여대 교수를 했던 황병기 가야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분은 지난 40년 동안 고등학교 이후로 지난 현재까지 단 하루도 가야금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 가야금 연주란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매 순간 훈련하지 않으면 둔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평양에 있는 평양예술학교에 가보니까 칠판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천재는 99%의 선천적 재능과 1%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천재는 본질적 천성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인간은 노력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강화지고, 그래서 일가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큰 감동을 받은 분이, 우리가 삼양라면, 여러분들이 처음 전화 배고플 때 받았던 삼양라면 전중용 회장인데, 그분이 라면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가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작고하셨죠. 1919년생이신데 그분이 왜 라면을 만들게 되었습니까라고 하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동방생명, 지금 삼성생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생명보험회사를 해서 이제 돈을 비교해서 사업이 잘 됐는데, 거기서 조금 걸어가보니까 남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대문을 걸어가다 보니까, 웬 그때가 이제 6.25 전쟁 직후에 한 10년 뒤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 보니까 옛날 미군들이 먹다 나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만든 소위 꿀꿀이죽이라는 거를 한 그릇에 5원씩 배고픈 사람들이 전부 줄을 서가지고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생명보험을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다치거나 결국 누가 죽거나 이랬을 때 결국 내가 돈을 벌게 되는 건데, 차라리 이거보다는 산 사람이 굶어 죽지 않는 거기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 동방생명을 이병철 회장한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이 배고픔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라고 해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조그만 뒷골목에서 라면이라는 걸 발견했다. 그 라면을 발견해서 당시에는 이제 그 일본 기계를 수입해 와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당시 김종필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니까, 당시 61년도에 대한민국의 전체 외환 보유고가 15만 달러가 전부 다예요. 15만 달러면 1억 5천만 원.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 돈을 주고 사고, 그 중에서 7만 달러를 가지고 가서 일본서 그 라면 기계를 도입해가. 그래서 그걸 어디다 공장을 차게 되면 상계동. 옛날에 6.25 전쟁 뒤에 수해가 나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분들 강 옆에 그 공장을 차려가지고 경찰서에 얘기해가지고 한 집당 한 명씩 전부 고용하게 하고, 그리고 라면을 10원짜리 라면을 만들고, 그리고 자동화 설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되니까 자동화 설비를 일부러 늦춰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먹고 살게 해가지고 결국 라면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난한 과정을 극복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만약 이런 정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함께 한다면 오늘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슬픔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을 먹고 이제 최소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먹이자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저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오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고기를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기업을 불러가지고 삼성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돼지를 키우겠습니다. 어디서 돼지를 키우느냐? 지금 용인 에버랜드 자리에서 돼지를 키우던 자리가
그게 오늘날 용인 에버랜드로 바뀐 거고. 이분은 저 강원도 대관령 우리 삼양목장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초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소를 키우는 분은 현재 그분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큰 뜻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 항상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게 인생인데, 결국은 뜻이 큰 사람이 결국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그래야 일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42분을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 선생님, 자, 우리 산업화의 시대도 어느 정도 성공했어. 이제 민주화도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대한문국입니다. 그럴 문자. 대한문국으로 가야 돼요. 문국은 뭐냐? 문명화된 국가로 가야 돼요. 문화가 고도로 발달되고 주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명국가로 가는 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게죠. 우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 김구 일주를 보게 되면은 그 일본 놈한테 쫓겨서 중국으로 가서 상해로 갔다가 후난성으로 갔다가 우한으로 갔다가 그 망명의 와중에서 김구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꿈은 위대한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고 첫째도 문화요, 둘째도 문화고 문화국가를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한문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대한민국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은 첫 번째 과제는 통일로 가야 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감명을 받았던 거는 100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주장한 거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내고 했던 남도구 국무총리의 보수의 원조라면 원조로 갈 수 있는 남도구 총리님 생각하고 진보의 역사학자의 가장 대표 주자인 강만길 교수님의 세 분의 생각이 일치하더라. 무엇으로 일치하느냐? 동북아의 평화협의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개발은행이라는 것으로 일치하는 100년 동안의 안중근과 진보 보수의 맥이 일치하는 걸 깨닫게 됐어. 어디서?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인 판사가 이렇게 당신 테러리스트지. 우리 그 일본의 지도자를 죽인.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무슨 난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나는 한중일의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럼 평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당신 뭐요? 라고 일본인 판사가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중일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순에다가 소위 파리 강화회의처럼 우리가 평화본부 회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공동의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은행을 만들어가서 만주로 가는 철도나 우리가 석탄이나 이걸 함께 개발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평화 번영의 길로 가야 된다. 거기에 필요한 자본금은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전부 1원씩 내서 은행을 만들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네 나라를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하나씩 배워서 한중일이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 100년 전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남도구 총리나 강만길 교수나 이 생각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가 보수회장의 보수 중에 보수라는 우리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몇십 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의 꾸김이 있다면 북한의 무산철강을 인수해가지고 김책제철소를 가동시키면 제2의 포항제철을 만들면 북한이 3,000불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철을 이용해서 다리도 놓고 길도 놓고 하다 보면 3,000불 수준이 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통일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한 게 박태준 보수의 한 지도자인 박태준 회장이 한 말씀이랍니다. 우리가 통일이 안 되면 제가 김우중 회장을 인터뷰를 하러 베트남에 3박 4일 간 지 있어요. 대한민국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구가 1억은 있어야 된다. 시장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 거 아니냐. 그런데 인구 1억이라는 얘기는 김우중 회장이 말씀한 것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 일성이 뭐냐면 프랑스의 국가 전략 목표는 인구 1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아이를 낳고 출산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녀를 낳는 아이들의 혜택을 주는 정책이 드골 대통령이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통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주변 강대국 속에 있습니다. 자, 독일이 통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독일은 2번 통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비스마르크에서 한 번 통일했고 한 번은 콜 총리에서 통일했습니다. 두 나라에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러면 비스마르크의 교훈은 뭐냐? 첫 번째는 관세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이 했을 때 결국은 독일이 통일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스트리아와 싸울 때는 나머지 주변 국가를 설득하고 프랑스와 전쟁할 때는 또 나머지 나라를 설득해가지고 외교 전략을 잘 수립한 것이죠. 그러면 콜 총리는 어떻게 주변에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독일의 주변 국가의 견제를 어떻게 뚫고 갔느냐. 콜 총리는 첫 번째는 프랑스에게는 미테랑 대통령에게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럽 통합이라는 명분을 주고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라는 것을 명분을 줬어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왜 EU가 통합되어야 되는가를 가지고 전 EU TV 토론에 나가서 6시간 동안 생방송 토론을 하고 났고 그 토론 직후에 자기가 암 수술을 받으러 자기 혼자 병원으로 실려갔던 사람이 미테랑 대통령이었어요. 영국은 미국을 통해서 나토라는 군사방위 체제를 통해서 독일이 절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을 거는 설득을 했습니다. 주변 러시아는 막대한 경제 원조를 통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동독은 못 사는 동독의 돈과 서독의 돈을 1대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정을 약속했어요.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가 지금까지도 3선을 해서 독일의 정치는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우리가 통일을 해주게 하려면 어떤 전략적인 주고받기를 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많은 원로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 이대로 돼서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 지쳐 있어요. 아이는 학원 가는 거에 지쳐 있어요. 학부모는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도저히 가처분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교사는 졸고 있는 아이를 거기서 뭐냐면 선생님이 교권 침해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 이 우리의 현재 학교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자, 이걸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조한규 서울대학 총장님이나 최저천 이화여대 우리 진화생물학을 전공하신 최저천 교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대폭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왜? 0세부터 8세까지 지능의 80%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우리가 의무교육을 시키고 실제로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육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럽처럼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사가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 와야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는 유아교육, 유치원 교사는 2년짜리도 있고 유아교육학가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공립유치원에 세우려고 줄을 섭니다. 근데 공립유치원에 가면은 한 달 월급이 150만 원. 유아원에 가면은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을 받으니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한테 보모가 일정한 아이하고 보모가 끝없이 바뀌는 아이하고 나중에 성장 과정에는 근본적인 다른 성장 결과가 나오는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사를 주는 운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금 그걸 다시 여성가족부가 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지금 서로 부처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최고의 교사를 만들어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경기도 선거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그분을 교원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분들의 현실적으로 최고의 교사가 유아원과 유치원에 갈 수 있는 일단 현실화된 임금 문제, 그 다음에 그게 준지방직이 되든 준공무원이든 이 변화를 꾀해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마을 전체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다 친척을 제끼고 공부를 가장 잘한 사람이 우리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1년에 수십만 명의 대졸자를 탄생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울대학 교수는 서울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의 교사가 될 수 없을까요? 왜 미국의 유수한 하버드 대학 교수는 왜 현재 우리 시골에 있는 중학교 교사를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교대와 사범대를 나오거나 교직을 이수하지 않으면 선생님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뒤지면 그걸 한 달 6개월만 파면 어떤 담임선생보다 어떤 한 분야에서는 앞서 나가는 중고등학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교원의 충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모든 원로들의 공통된 지식. 심지어 이화여대 최재청 교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범대를 가는데 이제 점점 문과를 많이 가고 이과를 작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가게 되면 수학 선생님이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사회 과목은 점점 문과를 지망하는 그 사범대생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 1도 나오고 사회 2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는 이건 안 되겠다. 교사의 충원 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교대를 나와도 다 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왜? 아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 명퇴를 신청한 교사가 3,000명이 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명퇴를 시켜주지도 못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과, 이과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여기 김기영 총장님, 광운대 총장님이 이런 용역을 받았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용역을 받았는데, 일본에 여태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동경대학하고 와세다 대학하고 게이오 대학,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연세대학, 고려대학이 아니고 왜 교토대학에서 80%가 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을까? 이게 뭘까? 라고 해서 노벨상 위원회에 용역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문과, 이과로 딱 나눠서 공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일본, 중국입니다. 그런데 교토대학을 입학하면은 처음에는 교양 과목을 무제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을 2년 동안 들은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적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그때 비로소 과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고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문과생은 우리 공대생 보고 저들 공돌이 아무것도 문과적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라잖아요. 우리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 다닌 사람들은 뭐예요? 문과대학 다닌 사람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답이 없는 문제, A 학설, B 학설, 수학은 항상 답이 있거든. 그 양쪽의 경계를 넘을 때 결국 인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는 9단이고 교육 문제에 관한 한 9.5단이라고. 그만큼 이해관계를 조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핀란드처럼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여야, 시민단체, 정부가 내걸고 이 교육계획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육의 역사는 최초로 의무교육을 주장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왜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주장한 사람이 의무교육을 주장하냐면, 옛날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 어려운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일반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스스로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성경을 읽고 쓸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어판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후에 칼빈은 스위스로 갑니다. 이에 신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최초로 모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예산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미국의 제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최강자의 지위를 왜 갖습니까? 자원이 풍부한 것도 있지만 매년 100만 명씩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자기 돈을 내고 가잖아요. 결국 두뇌의 힘이 그 나라를 교육의 힘이 바꾸는데 이제 대한민국 교육은 받게 돼.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현재 2만 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냐? 이 교육제대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김경 총장은 말씀합니다. 경제가 발달할 때는 최초에는 모방경제라는 거죠. 뭐를 보고 베끼는 거. 우리가 옛날 일본 가서는 전부 그 코끼리 전자바통 사오고 뭘 보고 베끼어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혁신의 단계로 갈 때는 이다른 새로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60등 하다가 50등 하기 쉬워요. 50등 하다 30등도 쉬워요. 30등 하다 10등도 돼요.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게 3등에서 2등 가는 게 어려워요. 2등에서 1등 가는 게 질적인 차이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러면 이 자본주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선 부총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제 미국은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고 있어. 유럽도 무한정 달러를 유로화를 화폐를 찍어내고 있어. 일본도 경기 부양이라 가지고 무한정 엔화를 찍어내고 있어. 이 경제가 어디로 가겠어? 그래서 이제는 근본적인 성장 전략을 달려야 한다. 암만 우리가 성장을 해도 고용이 없는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많은 원로분들의 공통점은 이 부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왔어요. 보수는 복지를 생각해야 된다. 진보는 경제 성장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의 등소평 지도자가 가난한 중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회주의에는 시장이 필요하고 자본주의에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을 일으킨 거죠. 자, 그러면 복지 문제와 성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 보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왜 복지를 생각해야 될까? 첫 번째 역사적 사례는 비스마르크입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 최초로 산재보험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은 독일의 가장 유럽에서 보수주의자인 비스마르크였어요. 왜? 당시 노동자들의 형편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을 바꿔주지 않으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복지라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영국의 보수주의자 처칠이라는 사람입니다. 빈부격차가 극도로 커지고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오지 못할 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가져야 그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이 처칠이 장관 시절에 만들어낸 말이고, 그때 만들어낸 제도가 보수주의자 처칠이 만드는 게 사회안전망이네. 그 다음에 또 보수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포도 자동차 시스템이 생겼어. 그래서 이때 이 회사에서는 주변 어떤 공장보다 3배, 4배 높은 인건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를 불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겠냐? 노동자들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돼서 소위 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면서 미국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데 기여하게 됐어요. 당장 우리가 기업을 할 때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쓸 돈이 있어야 이 나라의 살림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수주의자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복지를 생각해.
비정규직을 줄이는 노력을 해. 그래야 이 나라가 굴러간다. 두 번째로는 진보가 자기를 고쳐야 성장을 생각해야만 미래를 연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웨덴의 사례입니다. 1935년도에 스웨덴의 짤즈 요바단 협정이 생겼어요. 세계 최초로 노사정 대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산업 구조 조정이 앞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바뀌려면 노동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예측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해고된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안전망을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돈을 만들어서 치유한다. 그리고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보면 삼성보다 훨씬 더 큰 지역 기업 집중력이 큰 기업을 그걸 인정해 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면 그 기업의 집중력을 인정해 주는 대타협을 통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냅니다. 진보가 스스로의 자기를 줄여나가면서 성장 전략을 선택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독일의 슈레더라는 사람. 독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집니다. 1960년대 후반쯤에 독일의 경제부총리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참혹하게 겪은 독일은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이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고한다는 그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장가도를 달리던 독일은 노동의 유연성,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강하다니 노동 유용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회민주당 출신 슈레더 총리가 노동시장을 유연성을 노동자에게는 어려운 것이죠. 힘듦을 고통을 강요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슈레더는 정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동 유연성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일어서는데 기여를 한 것이고 오늘날 아이러니컬하게도 메르켈 총리는 그 슈레더의 노동 유연성 계획의 그 부산물과 그 결과를 또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고 싶어요. 진보주의자들은 여러분 복지를 하려면 그냥 복지가 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대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어떤 위기냐? 부채민주주의다. 지금 자꾸 뭐를 해준다고 남발해가지고 미래 세대가 먹을 거를 전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대는 전부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진보를 보고 여러분 복지를 만들려면 우리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필요하려면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는 진보를 보고 싶어요. 저는 보수도 그런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세금만으로는 복지 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비정규직을 줄이는 범국민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운동을 합시다. 라고 하는 보수가 나와야 이 나라는 앞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의 원로의 모두의 공통점은 통합하면 사는 거고 분열하면 죽는 거다. 우리 한 집안으로 보면은 한 집안에 규율과 질서가 있고 가족 간에 화목하면 그 집안에 미래가 있는 거고 그 집안에 돈이 많아도 지지고 볶고 싸우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야. 단적인 예로 1801년도라는 세계 역사의 세계사의 한 연표를 보면은 1801년도는 다산 정영용 선생이 전라도 복일도로 전라도로 유배를 떠나는 해. 근데 그 같은 해는 저 태평양 건너에서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는 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자기 비서를 오늘날 서부, 당시의 루지애나주, 오늘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로 자기 비서들을 보냅니다. 새로운 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로부터 루지애나주를 매입을 하죠. 그리고 미국의 땅을 2배로 넓힙니다. 그런데 후발 산업 주자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무슨 정책을 냈냐? 앞으로 미국에 와서 이 서부 시대에 와가지고 5년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약 10만 평의 땅을 무료로 주겠다는 것을 싼 값에 주겠다는 걸 발표하니까 당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생긴 이후로 3천만 명이 미국으로 대량 이민을 향해서 캘리포니아 금광을 찾아서 대량 이민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일거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중심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떻게 삽니까? 그 뒤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은 나라도 잃고 결국은 나라도 분단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때 통합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는 부분에서 가장 감명 있게 만든 분이 저는 최명신 파월 사령관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가장 존경받는 이제 물론 월남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이 초대 사령관이었어요. 그분을 제가 집에 2번에 걸쳐서 한 6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참 가슴을 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이제 전쟁, 6.25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강원도 인제에 가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의 최측근 오른팔인 기론팔이라는 사람을 생포합니다. 생포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 기론팔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고 엘리트.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이게 전쟁의 와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야, 기론팔씨, 뭐 어떻게 소칭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 인민들이 잘 살자는 세상 아닌가? 그러면은 남한에 나랑 같이 가가지고 인민을 진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설득을 합니다. 기론팔은 김일성의 오른팔 기론팔은 야 어떻게 남한의 이승만 괴뢰 정권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에 충성을 하고 사냐? 라고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결국은 기론팔은 일단 포로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김일성 장군이 준 그 총으로 자결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최명신 장군이 거기다 총을 놓고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총에서 뒤에 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을 놓고 나가요. 근데 당시 김일성의 오른팔이 기론팔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가 전쟁통에 데려온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얘네를 남한에 데려가서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 중 하나는 전쟁통에 죽고 하나는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졸업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한 나라가 격렬하게 좌우가 뭐냐면 전쟁을 해서 싸우던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 나라를 생각해서 당신이 인민을 위하자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 아니야. 남한으로 가자. 너는 북한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기론팔이 죽고 나니까 땅에 묻어주고 최명신 장군이 전부 받들어 총을 하고 이 사람은 적장이지만 인물이고 라는 그 평을 남겼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으로 뭉클한 게 많았어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배운 사람이 많다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세요. 한쪽에서는 종북 세력이 어떻고 한쪽엔 보수 꼴통이 어떻고 우리 그 댓글들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고 우리를 서로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적어도 최명신 장군이 생각했던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 같은 국민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기자는 호소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저는 기약할 수 없는 거라고. 세계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1492년대 콜럼버스가 남미로 가서 그 후예들이 막대한 은을 가지고 그 은이 유럽으로 와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쓸 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알람브라 궁전이라는 이슬람 세력을 마지막으로 쫓아내고 종교 전쟁을 해서 마지막으로 쫓아내고 유대인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장사하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갑니까? 네덜란드로 가서 동인도 주식회사를 주주의 30%가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 네덜란드하고 스페인하고 다시 종교 전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영국으로 가잖아요. 프랑스에서 종교 전쟁이 생기니까 신구파의 종교 전쟁이 두 차례가 생기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왔다가 영국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만드는 기관차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분열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칭화대학교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오늘날 중국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스스로 나라를 쳐들어가지고 땅을 넓힌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나라 무제 정도. 청나라 강희제 정도. 그런데 주로 어떻게 땅을 넓혔냐면은 저기 선비적인 수나라 당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럼 좀 있다가 죽어 지내다가 다시 그걸 한족으로 바꿔. 좀 있으면 저기 몽고족의 원나라가 쳐들어와. 원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이거 먹으면 또 한참 있다가 나중에 그게 또 한족으로 또 바뀌어요. 나중에 저기 만주족에 있는 또 만주족이 전부 쳐들어와가지고 청나라를 만드는데 나중에 또 한참 지나면 다시 한족으로 또 바뀌어요. 그 힘이 뭘까? 천하는 하나여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진시황이대로 만들어. 그러니까 중국 지도자들은 분열하면 죽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중국은 정치 지도자들끼리 안 싸웁니까? 그러면 싸우죠. 그러나 분열하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안 싸웁니다. 우리 부부싸움도 애들 보는 앞에서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현재 이 처참한 나눠서 분열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극복해보자. 지난날의 성공도 우리의 재산입니다. 지난날의 실패도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정권이 잡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진보적인 정권이 잡으면 이승만을 넘어서 김구 선생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역사 교과서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진보 보수가 역사 교과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역사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전 세계 어떤 나라 선진국이 역사 교과서 하나를 갖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역사에는 승자의 기록인 측면이 있고 객관적인 기록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면 진보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교과서, 보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교과서를 가르쳐서 아이들이 토론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거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나라는 앞으로 간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원로들에게.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탄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위대한 사람은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왜 죽지 않냐? 하나는 업적으로 남고 하나는 말씀으로 남는 거다. 우리 부처님, 예수님 말씀으로 남잖아요. 업적으로 남잖아요. 영원히 이어지잖아요. 공자도 말씀으로 업적으로 남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이런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탄생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공부하는 사람. 공부를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봉승 우리 조선왕조실록 우리 오랫동안 하셨던 신봉승 작가님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가 한반도의 운명을 바꿨다. 예를 들면은 포르투갈 기술자들이 일본의 조그만 섬에 표류를 했어요. 표를 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촌장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총 같은 걸 가지고 저기다 구멍을 놓고 저기 쏘니까 저기 있는 멀리 있는 목표물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촌장이 와카사라는 자기 딸을 글로 보냅니다. 글로 보다가 나중에 그 포르투갈 그 기술자하고 나중에 떠날 때 배를 고쳐 떠날 때 총 두 정을 가지고 요즘 돈으로 10억 원을 줘가지고 삽니다. 몇 년 뒤에 이 포르투갈의 기술자들이 총포 기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해서 일본을 찾아옵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 무사히 물하기 검에 물하기 때문에 이 총신을 만드는 기술인데 화약이나 이 부분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조총이라는 걸 만들어지는데 이 조총이라는 걸 만드는 걸 누가 어디한테 가져가냐? 오다 노부나가한테 가져갑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최초로 이 총을 가지고 전국시대 일본을 통일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고 그 조총이 결국은 조선시대를 유린하는 조선의 우리 앞날을 비참한 나를 만드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 한 번 패하고 두 번째 2차 정유재란 때 들어왔을 때 도요토 히데요시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조선 사람의 머리를 배우게 되면 너무 복잡하니까 조선 사람의 코를 배워와라. 그게 전공의 급수로 하겠다니까 93,000급수가 배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조선의 역사였어요. 반면 얼마 뒤에 우리 제주도에 네덜란드의 총포 기술자인 하멜이라는 사람이 일단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표류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 훈련도 가면 2년 동안 넣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배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이게 신봉승 작가 얘기예요. 머리가 노랗고 키가 크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춤과 노래를 가르쳐서 양반집에 뭐냐면 기생들처럼 춤과 노래를 치는 사람으로 광대를 만들어가지고 15년 동안 생활하니까 나중에 15년 후에 전부 도망갔다. 신봉승 작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시 조선의 어떤 기록에도 이들로부터 네덜란드 말을 배웠다는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배우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두 나라의 큰 운명을 갈랐다고 얘기하는 것, 나는 진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의 이 세월호 앞에서 오늘날 이 유병헌 순천의 그 시신을 놓고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를 믿자는 쪽과 의심이 많다는 쪽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마음 아픈 거는 이걸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 논쟁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우리가 가장 비참한 현실이라고. 이걸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려면 저는 우리 조선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가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백성들이 강한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잃으면 1919년도에 독립운동에 나서는 거고. 그렇잖아요? 결국 6.25 전쟁 때도 그런 거. 우리가 4.19 때도 보면은 학생들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도 그렇고. 결국 IMF 국가 부동을 나니까 국민들이 금모으기로 이겨낸 거예요. 결국 국민들이 시대가 영웅을 만들기도 하고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도자를 끌고 갈 영웅을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 몸을 낮춰서 진보는 보수에게, 보수는 진보에게 서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작은 영웅들이 모여야 이 나라를 그래야 뭉쳐야만 이 나라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원한다면 한 번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원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창하게 얘기하던 그 많은 경력이 화려한 분들이 한참 얘기하다 제가 마지막 질문 이걸 하면은 한 분도 즉시 즉답하신 분이 없어요. 글쎄 이게 다음에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말씀. 글쎄 뭐 이런 말씀 하신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와닿았던 거는 인생은 원웨이 티켓이다. 왕복 티켓이 없어. 태어나면 죽는 거지. 왕복 티켓은 원웨이 티켓이다. 두 번째, 죽어서 황제가 되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 내가 신분이 낮아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인생은 충분히 즐길 만큼 아름다운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조선 부총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조이사직을 잃고 이제 등산을 많이 갑니다. 많이 가면은 큰 고목나무 같은 게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은 나무가 죽어서 쓰러진 거지. 보면은 이끼도 자라고, 벌레도 자라고, 버섯도 자라고. 혹시 나무가 죽어 있지만 마치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같은 거 기운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며칠 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국에 한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결국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은 어떻게 방치됩니까? 권력투쟁 속에서. 인간은 외롭고 힘든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부모는 기뻐서 웃고 혼자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혼자 죽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만큼 엄숙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만큼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연대의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다다미집이 있었어. 이제 집을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보니까 집을 뜯다 보니까 웬 도마뱀 한 마리가 뱀에 찔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인이 볼 때는 이 뱀이 도마뱀이 죽었어야 될 시기거든. 살아있거든. 그래서 불을 끄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중에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와서 이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소는 태어나면 엄마가 핥아주면 일주일이면 그어대고 뛰어댕깁니다. 호랑이도 사자도 그렇습니다. 2살만 지나면 자식도 낳습니다. 유독 인간만 엄마 뱃속에 10달 있고 걸어댕기는데도 1년 걸리고 뒤집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고 그로부터 20년을 공부시켜야 성인이 돼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수만 년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인간보다 큰 동물들을 이기고 오늘날 이 세계의 주인이 돼, 뭐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진화하는 노력이 오늘날 여기까지 저는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일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매일 스스로 진화하는 인간과 사회와 조직이 되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마음만큼은 새순 돋는 봄날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뭐 상해에서 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이번에는 어떤 일로 갔다 왔나요? 제가 이제 그 중국에게 묻다를 쓰고요. 예. 이제 한국 원로에게 묻다 쓰고 러시아에게 묻다 쓰고 일본에게 묻다 쓰고 이제 이게 제가 2학기 때부터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제가 오랜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세계 문명 흥망사를 이제 강의를 대학원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보니까 이 도지사 때는 막 각종 행사 일정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 차분하게 이렇게 공부할 여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물론이죠. 예. 아마 김대중 대통령,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까를 내가 도서관에서 한 2주일 동안 판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역시 김대중 대통령도 그 대통령 후보 낙선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한번 납치 사건이 있었고 감옥에 가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긴 시간 동안 독서하고 훈련했던 것이 거듭 그 태어나는 지도자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제 나름대로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 만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늘 공부, 대학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광재 전 도지사는 지금 비로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란 무엇이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공부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평창이 제 고향이에요. 전 정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는 공부를 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4학년 때 이경이라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나머지 공부를 시키면서 나머지 공부를 이제 자꾸 칠판에 하게 되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마 강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밭에서 뭐 겨울에 토끼 잡으러 다니는 거 가서 내가 상당히 수준급이었는데 원주 중학교 2학년 입학할 때까지 전학 올 때까지 아마 읽은 책이 2권을 안 넘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원주로 전학을 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막대한 장서가 있었어요. 그때 지학순 주교가 원주에서 이끄는 거기 진광고등학교에 이제 장일순 교사 선생님 아들인데 장동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제가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철길 옆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서 책을 빌려보고 그 책을 돌려주고 그런 생활을 이제 계속하는 어느 날 철길 옆에 봉산동 철길 옆인데요. 하루는 여름에 올라섰는데 이 기차가 지나가니까 날파리가 확 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나도 이렇게 하루살이 참 살다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독서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행 같아. 여행.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읽어보면 여러 원로들을 만났는데 빠짐없이 묻는 질문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이광재 전 지사도 이제 50대가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물음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저도 그 인생에 대해서 풀이한 것 들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행복이란 어디서 온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이제 원로들에게서 들은 거 말고 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상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기에게도 길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거하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저보고 항상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서 내가 너 근거가 있냐 나한테 물으면 근거가 없는데 내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가 제가 원래 저건데 인간은 낙관적으로 살 의무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제가 절에서 굉장히 힘든데 절에서 자는데 이 산죽 있잖아요. 산죽이 바람에 확 하니까 마치 이게 물 흘러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뜩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야, 저 넓은 하늘에도 새가 날아가는 길이 있고 바다가 넓은 것 같아도 거북이가 가는 조류라는 게 있고 바람이 가는 길도 있고 하는데 내 인생도 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복닥대지 말고 힘들 때는 물에서 빠져 헤어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면 힘을 빼고 누워있으면 가장자리로 결국 떠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 생각하고 똑같았었는데 사람이 마음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마음이 어디서 해요? 마음에 부는 바람은 고기압하고 저기압에서 차이에서 오잖아요. 결국 비교해서 오는 거다. 비교하면 불행이 커지는 거고 자기를 사랑하면은 나는 행복이 조금씩 가까이 오는 거다. 그러나 이건 한 개인의 마음가짐이고 국가가 잘 돼야 행복이 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의무다. 두 가지가 함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오신 분들도 이제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한 10분여 남아 있긴 한데 혹시 질문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앞에 얘기인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저하고 이광재 지사님하고 제가 살아온 배경하고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 안두희가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한 것이 1949년이었습니다. 이제 49년에 물론 나중에 이제 특무대로 가가지고 무기징역 받고 3개월 살다가 15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됐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6.25가 나니까 다시 군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찌 군 생활도 했습니다. 안두희가.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서는 그 60년도 4.19 나니까 그 장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백범 김구 선생 시하 진상 조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61년도인데 5.16 나니까 그것도 후지문지 돼가지고 박정희가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나중에 처벌했느냐?
부천에 그거는 버스 기사 박기서라는 양반이 94년도에 인천 신흥동에서 정의봉으로 네. 처단을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인간 잡서에게 하나 치웠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권이 권력이 백범 씨의 사건을 파헤친 게 아니고 아직도 그 사람은 결국에서는 그 권중희 씨라는 분이 네. 몽둥으로 쳐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 배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역사의 청산을 하지 않는 아,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은 이거 먼저 청산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아까 그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서로 그 하나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 이것과 어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것, 이걸 다 같이 함께한다는 게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이광재 전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 참 이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세계사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심정 충분히 됩니다. 아니 친일파든 사람이 계속 득세해가지고 이 나라를 결국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정통성도 없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이 기록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나라처럼 이제 거기도 이제 갈라졌는데 거긴 진보 보수가 힘을 합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침내 오스트리아를 하나로 통일로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차이를 따지고야 마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어떤 공통 목표를 어떻게 갖느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드골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주의자거든요. 근데 보수주의라서 알제리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알제리 독립운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골이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저걸 이제 그 전쟁으로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드골이 대통령이 선택한 건 뭐냐면은 백인들의 상당부의 사람을 오늘날 프랑스 깐느 남부지방으로, 그거 뭐냐면은 모기들이 들끓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로 보면 그것으로 집단 이주를 하면서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샤르트르 이런 사람이 반체제 인사 아니냐라고 하니까 저걸 처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도 역시 프랑스인이라고 감싼 게 그 사람이고, 우리가 앙드레 말로라는 사람이 약간 행동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좌파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문화부 장관에 오랫동안 기용했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아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변 강대국의 그것이 힘으로 작용할 때는 우리의 주체 역량이 너무 작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재희 장관을 했을 때 내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거는, 무엇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항상 현존하는 것은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국가 중에 모델 국가를 잘 선정하자. 1번. 두 번째, 유념해야 될 게 있다. 뭐냐? 남북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남북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은 너 빨갱이지 너 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뭐냐면 정치적으로 매도해가지고 우리가 쓰러뜨리기도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공존하는 지혜를 찾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사의 기록은 결국은 공존하는 자에게 세계 역사의 주인공인 자리를 내준 것은 그들에게 영광의 지위가 왔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후보 단일화 그만하자.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하나씩 뽑으니까 이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높여주는 정치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국가 지도자급, 그다음에 원로들과의 인터뷰 모음집인데 말이죠. 이제 이광재 전 지사가 참여정부 시절에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역할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직접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텐데 그렇죠. 이 원로들의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내가 참 그때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대목이 또 있을 것도 같아요. 이거는 뭐 참여정부의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개인의 자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번 원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때를 되새김질하면서 좀 뭔가 배운 게 있다면 뭘까요? 제가 2008년도인가 10년도인가 쓴 책이 부제가 저거였어요. 30대는 내가 정도전처럼 살고 40대는 이성계처럼 살겠다. 이게 제 책이었는데. 근데 강원도를 도지사를 가가지고 이성계처럼 살아서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근데 이분들 원로를 만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많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만큼 자기를 크게 만드는 게 없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을 모으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가장 많이 배운 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다 갈 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현재 처지의 불행과 뭐 행불행에 대해서 그것 또한 길이 있을 거다. 우리 솔로몬 왕이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부인도 많고 화려하게 줄다가 마지막 한마디 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헛되도다 라고 했다는데요. 저는 그런 허무주의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인생을 담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많은 분들 강원도민들 덕분에 젊은 30대에 국회의원도 했고 40대에 최연소 도지사도 했기 때문에 내가 국가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중국에게 묻다 원로에게 묻다 러시아에게 묻다 일본에게 묻다 그거를 왜 책으로 내려고 하냐면 내가 그분한테 많은 걸 받았잖아요. 지위로서. 그래서 내가 배워서 적어도 이 시대를 끌고 나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이 책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멋진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인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자세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어느덧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오마이 TV로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1분 안짝으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국민들의 교육열과 애국심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고 이번 여름 휴가는 강원도 와서 많이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재미없는 책이지만 제 책도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저자가 이 책 참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언급한 거는 오마이뉴스 저자와의 대화 사상 처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무려 20여 명이 넘는 원로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이 한 권의 책으로 접할 수가 있는데 그 20여 분이 모두 다 또 간단치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해서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지침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다시 개혁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은데 거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광재 전 지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책도 기대하면서 더 배움의 길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